자, 차트 보면서 주요 뉴스 분석해보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해보죠. 뭐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미 노동부가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하고 또 연동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사실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FMC 회의가 이제 29일, 30일 날인데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든가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오는 지표보다는 다음 달부터 나오는 지표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미국의 그 연준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거의 물 건너간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시점이 아주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어떤 그 경제 전문가들은 양적 완화 축소가 일단 올해는 힘들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이번에 재정 문제라든가 어떤 뭐 정부채 상한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차기 연준 의장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차기 연준 의장이 해야 될 문제를 미리 일을 해서 차기 연준 의장이 해야 될 만한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을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봤어도 올해는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지표가 양적 완화 축소 문제의 영향은 아주 제한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초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미국 정치권이 이 예산안 문제를 1월, 2월 15일 뭐 이렇게 밀어놨기 때문에 그때 돼도 좀 힘들다. 그래서 아마 3월쯤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월가 전문가들 얘기인 것 같은데 이사님 생각도 비슷한가요? 저는 예전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된다면 내년 3, 4월이 가장 좋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자네 옐런이 자기의 의지를 피력한다든가 완전 교역을 목적으로 한다면 내년 3, 4월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2월 달에 또 한 번 하잖아요. 물론 예산안 문제는 벌써 12월 13일부터 벌써 그 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협의 사항을.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사실은 기간은 한 달밖에 받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1월 한 달. 나머지는 네. 뭐 12월 13일부터 1월 15일, 2월 7일 계속 연장해서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걸로 보면은 양적 완화 축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3월 정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 이후에 근데 저는 이제 3월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번에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움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공화당이 이번에 협상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협상에 실패를 했고 자기들이 지지도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공화당 출신 상원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에 셧다운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협의를 잘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번에 셧다운 때문에 사실은 오바마 케어하고 셧다운하고 분리를 해서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셧다운은 그냥 셧다운대로 그냥 갔어야 되는데 네. 이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서로 엉키다 패키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공화당 입장에서 굉장한 소리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공화당의 원내대표는 다음에 셧다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로 본다 그러면 12월부터 12월 13일 예산안부터 계속해서 진행해서 2월 7일까지 정부채 상한 문제가 너무 쉽게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 얘기는 결국에서는 내년 3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로는 일단 벤머리 퀴즈가 끝나고 자네 델런이 되는데 이 자네 델런이 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하나가 있죠. 뭐냐면 연준 의원들의 세대 교체가 있는데 세대 교체까지는 아니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교체가 있는데 비둘기파하고 매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비둘기파가 대부분 득세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다음번에는 이제 피셔라든가 플러스라든가 어떤 매파들이 투표권을 갖는 사람들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네 옐런이 만약에 잘 조율하지 못하면 결국 표결 대결에서 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1월에 되자마자 양적 완화 축소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네. 또 그것이 이제 정부채 문제까지 이걸 보면 3월 고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 정도 이후에는 양적완화 축소를 한번 좀 염두에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보죠. 우리 시장 지금 주가는 잘 가고 있는데 조금 불안불안한 게 지금 환율 문제거든요. 마침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원달러로 본다 그러면 악영향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보면 미국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가 중국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고 본다면 이제 타격은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심리적 요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대차인가요? 1,050원 기준으로 해서 그 환율을 산정해서 그 사업 계획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말씀드리기를 1,000원 전후까지를 하향 조정해서 그거를 좀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의 자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1,000원 분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수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좋은 여건으로 투자처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 이런 말을 쓰는데요. 저는 그건 네. 좀 아쉽습니다. 왜 일본을 제외하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현재 그 투자 가치로서는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그 채권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 투기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계속해서 투자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특히 지금 그 환시장에 가면 달러가 넘쳐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1,000원을 붕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로 보면 수출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네.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율만 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주가가 상당한 상승을 할 수 있는 머니가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이 굉장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특히 요 근래 벌써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들이 약 36거래 이상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과거 전례를 봐서 34거래 이상이 없었는데 그것도 딱 한 번밖에 없었죠. 그걸 너무 빠르게 또 규모 자체도 아주 크게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들이 투자하는 투자처로서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들, 특히 환매 물량을 내보는 기관 투자가나 물량을 벌이는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일봉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갭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초가가 하도 강해서 공간을 비우고 간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걸 갭이라고 하는데 이 갭이 단기간 두 개가 있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갭을 메우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선을 그은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두 개, 그다음에 요 연장선까지 하나도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선에 딱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일단 힘의 균형상으로 약간 그 부담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그러니까 물론 조정을 100%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만약에 이런 어떤 갭이라든가 이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장기간 매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에너지 소비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한 2,000 전후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면 그냥 간다. 이 그냥 가더라도 이제 할 말이 없는 장이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목이 우리나라 시장을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웬만해서는 조정이 없다. 오히려 그냥 가버릴 수 있고 또 아까 말처럼 일시에 혹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순식간에 져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갭을 메워버리고 오히려 그 외국인들은 내려오길 기다려서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펀드 환매를 했던 어떤 기관이나 개인들 입장에서도 저점만 되면 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사실 우리나라장은 상당한 그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 너무 이런 차트가 만나기 정말 힘든 차트죠. 뭐 1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정도.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자리를 다 돌파하고 양봉을 세워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 지난번 2230일도
목표가가 아니다. 이번 목표가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 특히 과거에 1998년도에 외국인들이 34억 원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한번 주가를 눌렀다가 네. 그 다음에 주가를 날렸는데 저점이 277이었고 고점이 954였다라는 거죠. 그걸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을 한번 예측하면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디까지 갈 거로 보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그 2년 반 전부터 우리나라 목표 지수 2,540 2,540 이요? 2,540. 그래서 그때 아마 CNBC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2,540을 가려면 1,650을 찍고 가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1,648인가까지 찍었거든요. 그럼 이제 파동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2,540까지는 여전히 그 목표치로 두고서 시장을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온 어떤 속도로 봤을 때는 시간도 굉장히 짧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한 번 주가가 목표치를 채우려면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데 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들어온 것을 봤을 때는 단기 싸움, 특히 내년에 테이퍼링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네. 외국인들이 상당한 수익을 빠른 속도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